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에 의해 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정희훈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AGV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좀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단계나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술적인 난제들이 그렇다고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또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이 정말로 일반 도로상에서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부작용이 없이 원활하게 그 상용화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혹은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에 걸쳐서는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이슈 외에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법적인 이슈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주제 자율주행의 법적 쟁점을 제가 한번 주제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차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쟁점을 좀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까지의 그 과정별로 한번 과정별로의 법적인 이슈를 좀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를 제가 임의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그리고 또 주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법적 쟁점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주행 이후에 또 사고 단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단계죠. 그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법적 쟁점까지 2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단계별, 개발 단계, 주행 단계,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준비가 되셨으면 계속해서 이번 차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페이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오실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좀 의아하죠. 자율주행,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열심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나는 두 번째 질문이네요. 나는 인간의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그 자율주행을 허가하는 입법을 발의한 최초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과연 어느 국가에서 자율주행을 최초로 허가하는 입법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반대로 입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법 제정 없이 그냥 자율주행을 허가한 국가도 있다라는 사실 또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저도 사실은 법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저도 이래 나름대로 공부를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발견했던 이런 재미있는 사실들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겸 해서 이번 주차는 그런 법적인 이슈와, 그리고 결국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좀 다듬어 나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 익숙하시죠? 자율주행 차량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기술적인 이슈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드웨어 플랫폼 구축하는 거 어렵죠. 소프트웨어 어렵죠. 통신 지도 어렵죠. 드론도 어렵고 AGV도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첩첩산중으로 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이렇게 법적인 이슈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왜 법적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생각을 좀 하기 이전에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는 걸 말씀을 드릴까요? 자율주행이 되면 현행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강의 노트,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기재를 해본 거예요. 예. 저는 먼저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딱 떠오른 거는 면허였습니다. 면허. 예, 면허. 지금 여러분 면허, 어쨌든 여러분 누구라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뭐 1종이든 2종이든 어떤 식으로든 운전하려면 필요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들은 갖추셔야 해요. 그리고 최초로 그런 자격증을 갖추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격증을 일정 기간 동안 갱신을 해서 내가 여전히 이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있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운전 안 하시잖아요. 4단계나 5단계의 자율주행이 되면 여러분들 운전 안 하시는데 지금 현행 면허제도 과연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저는 먼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사람에게 면허증을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더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또 통신 플랫폼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 주변 차량에 대한 정보, 앞에 보행자에 대한 정보. 지난 시간에 배웠죠? V2I, V2N, V2P, V2V, 통틀어서 V2X라고 하는 그런 통신을 활용을 해서 카메라라만 활용을 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주고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주고받는 것이 과연 현행법상에서는 자유로울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의문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쁜 놈이 우리 블랙해커라고 표현을 하죠. 유식한 표현으로는 이제 블랙해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블랙해커의 해킹을 통한 악의적인 정보 침해가 만약에 자율주행에 발생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하거나 어떻게 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중요한 건 바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교통사고 시 지금은 누가 책임을 물나요?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자율주행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 인간이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고 운전자가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현행법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 이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있을까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는 좀 절차별로 우리가 좀 법적인 이슈를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맨 먼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 차를 열심히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개발을 마쳤을 때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실제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특히 이번 주차에서는 특히 그 세 가지 중에 개발, 주행, 사고 중에 개발과 주행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제 법적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대규모의 어떤 예산을 활용한
연구 개발도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생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량률이 낮은 품질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다 중요하죠. 이만큼 대규모의 어떤 설비 투자와 생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과정에 필요한 인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관련된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큰 산업이 이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과연 마찬가지 논리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장을 선점을 해서 이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국가 기관 산업이 되고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하고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글로벌 IT 업체라든지 ICT 업체라든지 이 완성차 제조업체가 뭐 2025년 뭐 30년 상용화 목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사실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열심히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테스트 주행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실제 뭐 도로 환경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테스트 베드든 이런 일반 도로나 테스트 환경에서의 운행 환경이 실험 운행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기후 환경이나 노면 상태나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상의 미스를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법적으로 과연 이러한 어떤 개발 환경을 잘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 제도는 국내 업체가 자유롭게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나? 그런 법적인 환경이. 자, 그럼 해외는 어떤가? 해외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장려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의 현행 주로 이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법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법들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허용하고 있냐? 이 법의 테두리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수업을 하겠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율주행 차의 어떤 개발과 테스트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정비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특히 만약에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고 무사히 상용화가 돼서 도로 위에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용화가 돼서 주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은 현행의 운전면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질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행 면허 제도가 자율주행 시대에 맞지 않다면, 그러면 이 면허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되나요? 면허증이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어떤 자율주행에 맞는, 없애는 건 그렇고 자율주행에 맞는 새로운 어떤 면허를 부여하거나 발급하는 기준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행 과정에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센서를 활용을 해서 통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법이 이제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고요. 그럼 이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현행의 법 체계와 테두리에 따르면 이렇게 자율주행 과정에서 내가 지금 임의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역시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거예요. 자율주행을 운행하면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걸 무조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항상 뭐 안타깝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착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쁜 분들도 계세요. 이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려는 블랙 해커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무작정 허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이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아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동시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차에서 이제 고민하게 될 사고 단계에서의 문제죠. 사고 단계. 이게 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의 한 NHTSA라고 하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교통사고 중 약 94% 정도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만약에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이 94%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도 그래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는 어쨌든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그대로 운전도 하지 않은 운전자가 독박을 쓰나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를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나요? 제조사한테 책임을 부여하나요? 그러면 또 제조사도 억울하죠. 사실은 열심히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 제조사도 책임을 독박으로 쓰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의 단계별로 따라서,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개입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이냐, 아니면 인간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율주행이냐에 따라서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주체를 다르게 매겨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 민형사상 책임은 그렇고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에 가입을 계속 운전자가 해야 되나요? 1년 단위로 계속 운전자가 하고 운전자가 보험료를 적지 않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때마다 운전자가 그거를 보험료에서 이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율주행이 된다면 그 책임 범위는 달라져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운행에 대한 허용을 하는 국가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사고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아직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국가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이슈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뭘까? 솔루션이 뭘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법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눈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법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주체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가 있죠. 차량을 직접 탑승하는 탑승자라고 해야겠네요.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법적인 관심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전히 내가 독박을 쓰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위치정보가 이렇게 끊임없이 오가는데 이렇게 내 민감한 개인정보가 이러다가 유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조사라면 어떨까요? 이거 교통사고 발생은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인간이 운전자가 책임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나? 걱정이 되죠. 이게 지금 자율주행에 관한 테스트 운행 조건이 법적으로 까다로운데 이 운행하려면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부도 골치 아프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아무래도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쟁점이 발생했을 때 이 소비자와 제조사 어느 하나 속상하지 않은 그런 밸런싱이 맞는 합의안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고 그런 합의안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가 클 거예요. 이런저런 각종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건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예측을 하고 또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또 이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각자 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서로 맞닥뜨렸을 때 이제 쟁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령 소비자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부닥칠 수가 있나요? 사고 시에 부닥칠 수가 있죠. 예. 민형사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 소비자가 지느냐? 아니면 제조사가 지느냐? 아니면 뭐 반반씩 지느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소비자, 누가 자율주행 차량 타려고 하겠어요? 나는 운전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무도 자율주행 차량 이용하려고 하지 않죠. 제조사한테 100% 모든 책임을 지운다? 그럼 누가 열심히 자율주행 차량을 힘들게 개발하려고 하겠습니다. 개발해봤자 결국은 제가 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자율주행차의 정착과 어떤 사회적인 안정의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밸런싱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소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을까요? 뭐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서 가령 어떤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운행 정보라든지 나에 관련 모든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되거나 수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가령 마케팅을 목적으로 해서 내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을 더 나아가서 나쁘게는 이런 해킹을 통한 사이버 범죄 등에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개인 정보를 좀 잘 보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자가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또 필요한 거죠. 또 제조사와 정부 사이의 입장에서도 비교했을 때도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내가 테스트를 마음대로 잘 할 수 있게 자율주행을 잘 개발할 수 있고 테스트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임시 운행 허가라든지 좀 자율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대해서 제약 규제를 좀 정부가 좀 많이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야 좀 자유로운 개발이 되니까. 근데 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아직은 완전히 인간의 수준만큼 올라와 있지 않은 자율주행 차를 아무 도로에서나 막 주행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이런 제조사와 정부의 요구 사이의 어떤 이견, 제조사와 어떤 정부의 입장 사이의 이견을 또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뭐로부터? 자율주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어떤 사고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반대로 제조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마음껏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좁혀나가야 되는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 단계에서의 이슈가 되는 거죠. 개발 단계에서 이슈. 일단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법상의 규제를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에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국제법에는 크게 이제 비엔나 협약과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법상 제네바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네바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네바의 국제협약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뭔가요? 자, 1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연결 차량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각기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 운전자. 탑승자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전자. 그리고 모든 차, 여기 두 번장에도 보고 운전자가 있어야 되고 운전자가 따라야 하고
항상 집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도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죠? 일단 여기서부터가 4, 5단계 무인으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고려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제법상에는 무인으로 인한 자동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쐐기를 5번에서 박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본인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조정하지 않는 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아예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따르고 있는 제네바 협약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또 10조를 볼까요?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도 운전자는 이제 항상 그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적절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또 선행하다 정지하고 100% 모두 다 수동으로 운전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상황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제네바 협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가 특히 되는 구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항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5항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10조 운전자가 뭐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 자율주행에 문제가 되는 규정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제네바 협약에서도 이러한 자율주행을 허용을 하기 위한 그 개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좀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뀌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조와 5조는 1항과 5항 죄송합니다. 1항과 5항은 이미 앞에서 보신 내용이고요. 여기 6항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자동차를 인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죠.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시스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차량 시스템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국제적 법 기준에 따라서 뭔가 설계나 장착을 하거나 뭔가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 부합은 하진 않지만 당해 차량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서 제어나 차단될 수 있을 경우에는 본조 5항 및 10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차량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차량 시스템의 존재를 일단 인정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량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경우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시스템이 운행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능동적으로 문맥 간 해석을 하자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이 있고, 근데 간혹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차량 시스템이 뭔가 운전자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제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다면 본조 5항에 해당한다. 즉 이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냥 조종하는 차량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쨌든 운전자가 탑승한다는 전제 하에는 운전자가 또 조종을 필요하면 운전자가 원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주행 단계, 개발 단계, 주행 단계, 사고 단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개발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이제 제네바 국제협약을 좀 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네바 국제협약조차도 지금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특히 인간이 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 차량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 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개발 단계에서 이런 법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 단계 이외에 또 주행 단계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정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차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